우 여사는 하루도 빠짐없이 가게에 나가고 있습니다. 남편 마 씨도 성실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죠. 두 사람은 귀주성에서 조그만 상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없는 돈으로 어렵게 상점을 차리고 나니 직원을 두고 일하기도, 그렇다고 그만두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1996년 자식 욕심이 많았던 부인 우 여사는 딸 5을 두고 있었는데 이번에 아들 하나 더 낳았습니다. 사실 아들을 갖기 위해 아버지 마 씨는 매일 아침 일어나 두 손에 향을 들고 부처를 향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 여사는 아들만 낳을 수 있다면 한약이며 음식이며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이 당시 중국은 집안에 아들이 없으면 무시당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1996년) 우 여사는 그렇게 아들을 어렵게 낳았습니다. 부부는 바쁜 일과로 모든 자녀를 돌볼 수가 없었고 자녀를 돌봐줄 만한 시설도 많지가 않았습니다. 이웃집 또래가 있는 집에 부탁해서 서로 돌봐주며 가끔 식사를 대접하거나 맛있는 음식을 한 번씩 사다 주곤 했습니다. 얼마 전에 둘째 딸 학교에서 유괴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죠. 이 근처 학부모들은 자녀 걱정이 심해졌습니다. 둘째 딸 학교에서 한 여학생이 학교가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유괴가 되었는데 목격자의 말에 따르면 봉고차 한 대가 지나가다가 갑자기 아이 앞에 서더니 차 문을 열고 한 남성이 내리더니 여 아이를 싣고 가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있는 집들은 특별히 조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뒷집 장 씨도 또래 아이가 둘이 있어서 가끔씩 서로 봐주고 있었고 앞집의 송 씨, 왼쪽 건너편 얼마 전 2년 전 이사 온 첸 씨도 서로 비슷한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돕고 있었습니다. 특히 얼마 전 도시에서 이사 온 첸 씨는 정말 친절하고 좋았습니다. 요리를 좋아하는 부인과 함께 그 집 아이들은 요리하는 것을 좋아했고 우 여사 아이들도 그 집 아이들과 같이 요리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우 여사는 가끔씩 요리 재료를 사서 첸 씨 집에 주면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뒷집 장 씨는 그 집도 장사하려고 있어서 아이를 맡겨도 항상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장 씨가 장사를 가느라 아이들에게 신경을 별로 못 쓰고 있었기 때문이죠. 장 씨 집에는 아이를 별로 맡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아이들끼리 있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이죠. 골목에 봉고차만 지나가도 아이 부모들은 신경이 굉장히 예민해졌습니다. 이상하게 우 여사는 아들을 낳은 뒤로 장사가 부쩍 잘 되고 있습니다. 단골 손님도 많이 늘었고 무엇보다 돈을 모아서 도시로 이사갈 생각을 하니 사업이 더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는 너무 필요했던 터라 늦게 자는 바람에 오늘 아침에 조금 늦게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시계를 보더니 늦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이들을 대충 씻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도 첸 씨 집에 아이들을 맡겨야 하기 때문에 마트에 가서 요리 재료를 샀습니다. 우 여사는 첸 씨 집 앞 대문 앞에서 4살짜리 아들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절대 큰 길가로 나오지 말고 무슨 일 있으면 첸 씨네 아줌마한테 말해야 한다. 수상한 아저씨가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하면 절대 따라가면 안 돼.
봉고차를 보면 무조건 조심해야 된다. 엄마 일 갔다 올게. 알겠지? 남편은 늦었다며 빨리 가자고 우여사를 보채고 있습니다. 우여사는 아들을 대문에 밀어놓고는 일터로 향했습니다. 우여사는 일과를 늦게 시작한 탓에 일도 늦게 끝나버렸습니다. 첸 시집에 전화를 걸어 양해를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늦게 일이 끝나고 9시가 넘어 우여사 부부는 첸 시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첸 시집에 불이 꺼져 있습니다. 애들을 데리고 마트에 갔나? 아들을 부르며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틈 사이로 보이는 어둠 속에 집안에서 냉기가 나왔습니다. 우여사는 문을 여는 순간 텅 빈 집안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우여사는 아들을 부르며 집 안으로 들어갔고 이방저방 뒤졌으나 아이는 없었습니다. 아니, 집안에 있던 가구며 집기 모두 다 없어졌습니다. 우여사는 첸씨 옆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여기 첸씨 집 어떻게 된 거예요? 점심때쯤 이사차가 와서 짐 다 싣고 가던데. 그럼 아이들은요? 아이들은 봉고차가 다 싣고 갔는데. 우리 애들도요? 그 집 애들이랑 우여사 아이들이랑 다 같이 타고 가던데. 나는 다 알고 있는 줄 알았지. 우여사는 다리가 풀려버렸습니다. 우여사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첸씨 부부가 가지고 다니던 신분증은 가짜였고 그동안 사용했던 신용카드도 본인들 것이 아니었으며 첸씨의 자녀도 친자식이 아니었습니다. 찾을 길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찾아 나섰고 통장에 모아둔 돈도 점점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이란) 긴 세월이 지날 동안 아버지는 오토바이 한 대로 전국을 돌아다니며 아들을 애타게 찾았습니다. 아들과 비슷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곳으로 바로 달려갔습니다. 오토바이 뒤에 아들 사진을 걸어둔 깃발은 이제 헤어질 대로 헤어졌습니다. 이제 20여 년의 시간이 지났고 이들 가족에도 한계가 왔습니다. 아들을 찾는 한계가 아닌 생계의 한계가 왔습니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어머니 우여사는 이 노란색 스웨터를 깨끗하게 빨아서 옷걸이에 걸어두었습니다. 눈에 잘 띄는 곳으로 말이죠. 아들이 납치되던 날 아들에게 주려고 사왔던 스웨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한시도 아들을 잊고 싶지 않았습니다. 17년이란 긴 시간이 지나고 오늘 또 어김없이 아버지는 아들 사진을 오토바이에 달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때 TV를 보고 있던 어머니가 깜짝 놀랍니다. TV 프로그램에서 잃어버린 아이들을 찾아준다고 합니다. 망설일 것 없이 방송국에 신청을 했고 우여사 부부는 이 프로그램에 참석하게 되어
관중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240여 명의 신청자가 참석했습니다. 그때 우샤펑이란 청년이 무대 앞으로 나왔습니다. 사회자는 어렸을 때 기억과 몸에 상처가 있다면 설명해 주라고 했습니다. 우샤펑은 어렸을 적 살았던 집이 2층 집이었으며 이웃집에 자주 놀러 갔었다고 말했습니다. 살았던 집의 구조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이웃집에서 요리를 자주 했었다고 하자 관중석에서 우 여사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바로 혈액 검사와 DNA 검사를 했고 이 청년은 친자로 판명이 됐습니다. 우샤펑의 양아버지는 우샤펑이 어렸을 때 메메단에게 돈을 주고 샀으며 모든 것이 밝혀진 이상 그때의 진실을 아들과 친부모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 주부 왕 여사는 최근 남편 외도로 밤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최근에 출장도 잦아지고 집에 들어와도 새벽에 들어오는 것을 보면 분명 여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자 혼자서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혼외정사를 잡기란 그리 쉬운 게 아닙니다. 현장을 덮치고 사진도 촬영해야 하는데 마음같이 되지 않아 더 늦기 전에 시내에 있는 심부름센터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시내 한 바퀴를 둘러보고는 2층에 있는 심부름센터에 올라갔습니다. 듬직하게 생긴 사장이 왕 여사에게 소파에 앉으라고 합니다. 심부름센터의 대표 인 사장이 묻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최근에 남편 외도가 의심돼서 증거를 좀 잡으려고 하는데요. 혼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문의 좀 하려고요. 인 사장은 남편의 직장과 왕 여사의 사는 곳, 남편의 이동 경로 등을 물어봤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 꼭 증거를 잡아주세요. 현장 증거요. 걱정 마십시오. 작수금은 80만 원. 현찰입니다. 왕 여사는 가방에서 돈을 꺼냅니다. 돈 봉투에는 80만 원을 훌쩍 넘는 돈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소파 뒤에서 왕 여사의 돈 봉투를 슬그머니 바라보는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조사장이었습니다. 조사장은 왕 여사의 돈 봉투를 확인하더니 인 사장에게 오케이 사인을 줬습니다. 자, 그럼 착수금도 받았고 중간에 연락 한번 드릴 테니 그때 한번 방문해 주시죠. 왕 여사는 집으로 돌아갔고 인 사장은 남편의 행적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뒤 인 사장은 왕 여사에게 전화했고 왕 여사는 심부름센터에 중간 결과를 받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돈은 가져오셨죠? 일단 사진이나 보여주세요. 그리고 드릴게요. 이 여자가 웃긴 여자네. 돈을 줘야 보여줄 거 아니야. 인 사장의 본명은 인샤오밍입니다. 금년 나이 44세, 전과 3범, 산시성 출신입니다.
범죄의 빠른 판단과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소한 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 조사장과 인사장은 같은 고향 출신입니다. 또 한 명은 공범, 후외롱은 상해 출신입니다. 이들의 전과는 화려했습니다. 세 사람은 절도 3범, 특수강도의 4범, 강간 2범의 화려한 전과가 있습니다. 세 사람은 교도소 출소 후 자잘한 도둑질은 돈푼도 안 되고 시시하다며 우리도 이제 큰 사업을 하자며 심부름센터를 차렸습니다. 이들의 주 업무는 바람난 남편 뒷조사와 바람난 부인 뒷조사가 주 업무였습니다. 이들 세 사람은 겁이 많아서 남자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싸움을 하는 업무는 하지 않았습니다. 멀리에서 뒷조사를 하거나 약한 사람을 겁주는 업무를 위주로 했습니다. 거미줄에 걸려든 왕여사를 앞에 두고 이제 거미가 거미줄을 치러 왕여사에게 다가옵니다. 조사장은 심부름센터 사무실 문을 잠갔습니다. 왕여사를 두들겨 패기 시작합니다. 왕여사의 두 팔과 다리를 묶어놓고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돈봉투에 들어있는 돈을 반쯤 내보이며 손에 들고 있는 봉투를 왕여사 앞에 흔들어 보입니다. 진작에 돈을 내놓을 것이지. 어디 한번 보자. 왕여사의 통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비밀번호 말해봐. 쉽게 알려줄 리 없는 왕여사는 한참 동안 고문을 당한 뒤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조사장과 후사장은 은행에 있는 현금 지급기로 가서 돈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통장을 넣고 왕여사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눌렀으나 틀린 번호라고 합니다. 여러 번 시도할 때마다 자꾸 틀리자 은행에서 눈치를 보게 됐습니다. 눈치가 보인 이들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조사장은 본인을 골탕 먹인 왕여사를 보자 분이 안 풀려 또다시 두들겨 팼습니다. 왕여사가 비밀번호를 쉽게 알려주지 않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통장에는 남편과 헤어질 것을 대비해서 거금의 돈을 모아놨기 때문입니다. 만약 범인들이 그 계좌에 돈이 많이 들어있는 것을 알게 된다면 평생 모은 돈도 뺏기고 왕여사를 놔줄 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왕여사는 고문을 참지 못하고 비밀번호를 조사장에게 말해줬습니다. 왕여사 볼을 서너 번 찰싹찰싹 때리며 이번에는 틀림없는 거지. 이 말을 수십 번 외치며 다시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조사장과 후사장은 은행에서 돈을 찾던 중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본인들이 생각한 금액과는 차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2005년 2월 17일 조사장 일행은 오후 6시까지 6차례에 걸쳐 은행에서 돈을 출금했습니다. 돈을 다 빼낸 뒤 왕여사를 죽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습니다. 고객이 들어오면 인사장이 접수 후 착수금을 받고 그 뒤 조사장이 얼마나 금전적 이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사건을 실제로 조사하는 척하면서 후사장이 상대에게 조사 과정을 통보하며 안심하게 한 다음 상대가 안심하고 중도금을 인도할 때 가지고 있는 현금을 전부 다 뺏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죽이는 것이죠. 죽인 시체는 인사장이 처리했습니다. 2005년 2월 17일 12시경 중국 시안시 옌타구 경찰서에 실종 신고가 접수됩니다. 인사장은 정말 잔인한 사람입니다. 신체 해부학에 통달한 사람이죠. 해부학 서적을 10여 편 통달했고 의과대학에서도 못하는 실제 해부를 인사장은 수없이 해부해 봤습니다. 그런데 인사장은 시체를 해부 후 특이한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1993년부터 사무실에서 범죄를 시작했습니다. 인 사장이 처음 혼자서 문을 열었고 후 씨가 합류하면서 더욱 세분화된 범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심부름센터의 처음 손님이었던 미용실의 수양을 감금하고 성폭행 후 돈을 빼앗았습니다. 그 뒤로 미용실의 여성들이 대부분 어리고 의심이 적다는 것을 파악한 후 아예 범행 대상을 미용실 여성들로 정했습니다. 미용실 아가씨들은 생계가 어려워 일찍 결혼했는데 남편도 어리다 보니 부인이 벌어다 준 돈으로 흥청망청 쓰고 다니기 일쑤였습니다. 도박장을 전전하다 아가씨들하고 친해지다 보니 정이 들어 바람이 나고 미용실 직원들은 그런 남편을 의심만 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용실에서 일을 해야 했기 때문이죠. 인 사장은 어린 미용사를 살해 후 시험하기로 했습니다. 이때부터 인 사장의 습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998년에는 유흥업소 나이트클럽에서 여자를 유인 후 돈을 빼앗는 대범함도 보였습니다. 2005년 3월 왕여사의 실종을 조사하던 경찰은 현금 인출기에 찍힌 범인의 얼굴을 토대로 조사를 시작했고 범인들의 인상착의를 기반으로 조사한 결과 그들이 2층 심부름센터의 직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전과가 있었고 그들의 사업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인 사장과 후 사장을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실에 없던 조 사장은 도주했고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범인들을 검거했으나 피해자의 행방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실종 사건은 많이 접수가 되었는데 살인 사건으로 접수된 사건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시체나 범행 도구 같은 물적 증거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인 사장 집과 조 사장 집을 뒤졌으나 시체는커녕 머리카락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무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찰은 수사력의 한계를 느끼고 인 사장에게 시체는 어떻게 처리했냐고 물었습니다. 본인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우기던 그가 경찰이 발견한 해부학 서적과 해부 도구를 내밀자 인 사장은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방법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잔인했습니다. 몇 년을 연구한 끝에 본인만의 방법을 터득하게 되었고 그동안 해부학을 공부해서 시체를 해부하는 방면에 남다른 지식이 풍부했던 것입니다. 경찰에게 해부 과정을 설명하던 중 경찰을 훈계하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조사하던 경찰은 그럼 그렇게 많은 30여 명의 피해자를 모두 그렇게 했냐고 하자 처음부터 이런 방법을 사용한 것은 아니고 이 방법을 사용한 것은 한 3년밖에 안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여러 명 했나? 미용실 아가씨들을 연습 삼아 할 때였습니다. 경찰은 그들의 살해 방법에 혀를 내둘렀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 사장은 해부하는 과정을 설명하던 중 경찰관을 가르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2005년 11월 조사장도 검거되었고 이들은 2006년 4월 25일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살인범들이 사형을 선고받고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도 당신과 같은 좋은 환경에서 부모의 따뜻한 정을 받고 살았다면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 피아노 연주가 흘러나옵니다.
쇼핑몰 입구에서 마지막 연주가 끝나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며 하루 일과를 마쳤습니다. 야오는 서한음악대학교 음악과 3학년입니다.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악보를 정리하며 승용차에 올라탔습니다. 여자친구가 일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 출발해야 했습니다. 여자친구를 데려다 주는 길은 항상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차 속에서 여자친구와 하루 일과를 수다 떨면서 돌아오는 길이 너무 낭만적이었습니다. 잠시 후 빨간색 승용차가 아파트 입구에 멈춰섭니다. 운전석에 앉아있던 남자친구는 조수석 문을 열어주며 작별 인사를 합니다. 오늘도 즐거웠어. 나 사실 요즘 힘들었지만 네 덕분에 잘 이겨낸 것 같아. 고마워. 야오는 여자친구를 집 앞에 내려주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빨간색 승용차가 시안 외국어 대학교 장안 캠퍼스에서 북변로 사거리를 지나던 중이었습니다. 한 여성이 길바닥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전기 자전거를 타고 가던 한 여성을 치었습니다. 다행히 도로에 쓰러졌던 여성은 크게 다치지 않았고 다리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평소에도 사고가 많이 발생했던 도로라서 많은 사망자가 나왔던 사고에 비하면 아주 다행이었습니다. 전기 자전거는 이미 바퀴가 꺾어져 있었고 다시 사용하기에는 힘들어 보였습니다. 도로 바닥에 쓰러졌던 아가씨는 한 손으로 도로를 짚으며 일어서려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참을 운전석에 있던 남성이 차에서 내립니다. 빨간 차 운전석에서 한 남자가 내리고 쓰러진 여성에게 다가갑니다. 어디 다치신 데는 없어요? 야오였습니다. 여자친구를 데려다주고 돌아가는 길에 딴 생각을 하다가 지나가는 전기 자전거를 미처 보지 못했던 겁니다. 여성은 신음하며 다행히 다리만 부러진 것 같아요. 큰 사고 안 나길 천만 다행이에요. 여성은 고통스러워하며 본인 앞에 서 있는 야오 다리 사이로 고개를 내밀어 빨간 차를 바라봤습니다. 왜 그러세요? 여성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차 번호판을 외워두려고 번호판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한번 봤어요. 야오는 순간 불안했습니다. 당신 지금 내 차 번호 봤어? 학생인 야오는 만약 이 늦은 시간에 이 여성이 경찰에 신고한 후 경찰이 야오 집에 있는 어머니한테 연락이라도 한다면 혼이 날 것이 두려웠습니다. 갑자기 야오는 손에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워낙 외진 곳이라서 누구 하나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아직까지도 지나가는 차는 한 대도 없었습니다. 야오는 본인 차 운전석으로 걸어갔습니다. 한참을 뒤적거리더니 차 뒷문을 열고 다시 가방을 뒤적거렸습니다. 뒷좌석 가방에서 칼을 꺼냈습니다. 야오는 도로에 쓰러져 있는 여성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아저씨, 왜 이러세요?
저 경찰에 신고 안 할게요. 저 병원에만 데려다 주세요. 그러니까 번호판 봤냐고. 이씨. 그냥 다리만 다쳤으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에? 여성은 아스팔트에 주저앉은 채로 한 손씩 번갈아 짚어가며 도로 위를 뒷걸음쳤습니다. 야호는 한 발씩 물러가는 그녀 앞으로 한 발자국씩 천천히 다가갔고, 제발 살려만 주세요. 얼마 전 낳은 돌진한 애도 있단 말이에요. 야호는 그녀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녀 입을 왼손으로 틀어막았습니다. 야호는 들고 있던 칼로 여성을 8차례 무참히 행했습니다. 야호는 이를 마친 뒤 차에 올라탔습니다. 빨리 이곳을 떠나야겠습니다. 한참을 지나 한린로 고난촌 입구에 도착했을 때 두려움이 가득한 야호는 전방을 주시하지 못하고 건널목을 건너던 하이나와 슈에펑 두 사람을 다시 치었습니다. 야호는 도시에서 또다시 사고를 내자 굉음을 내며 급발진했습니다. 도망쳤습니다. 도시 한복판에서 도망가는 야호를 잡기 위해 신호등에 대기하고 있던 자들이 한참을 따라가 야호를 잡았습니다. 주위에 있던 자들은 빨간 차를 둘러쌌고 경찰은 건널목을 지나던 행인사고 가해자로 야호를 연행했습니다. 그러나 야호는 안심했습니다. 경찰이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외곽도로에서 죽은 여성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 말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학생, 왜 건널목에서 사람을 치고 도망갔어? 그렇게 큰 사고도 아니었구만. 뭐 어려서 그런가? 야호는 어눌한 말투로 어두워서 잘 안 보였어요. 경찰은 조사가 끝나고 야호 어머니와 함께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경찰은 시안 외곽도로 교통사고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CCTV도 없었고 목격자도 없었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기 힘들었습니다. 때마침 경찰은 인근에서 빨간색 차량의 교통사고가 났다는 제보를 받게 되었고, 이 사건이 이 여성 사건과 연관이 있을 것 같은 생각에 야호를 조사한 결과 야호가 뺑소니 사고로 이 여성을 사망하게 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빨간색 차량을 조사하던 중 교통사고 현장의 증거를 확보합니다. 경찰은 야호를 교통사고 뺑소니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사건의 흐름이 단순한 교통사고로 이어진 한 여성의 죽음으로 결말 지어지려는 순간, 부검하던 과학수사대에서 담당 경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 형사, 이거 뺑소니 사고로 사망한 게 아닌데, 가만히 보니까 누군가 이거 8군데를 잔인하게 찔렀네. 과다출혈로 사망했어. 그리고 이 여성은 교통사고 당시에 아주 경미한 골절상만이 있어서 생명에는 그렇게 큰 지장은 없었던 걸로 보여. 경찰은 부검실로 출동 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뺑소니 교통사고에서 명백한 살인사건으로 뒤집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야호가 교통사고만 내고 뺑소니 후 누군가 다른 사람이 이 여성을
죽였을 수도 있고, 설마 야오가 교통사고를 낸 후 살아있는 사람을 죽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3일) 야오는 어머니와 함께 자수했습니다. 본인이 그 여성을 살해한 살인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야오씨,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그럼 진술한 대로 그 당시 여성이 살아있었다면 병원으로 옮기면 그렇게 갔으면 쉽게 해결될 문제였잖아요. 고개를 쳐박고 있던 야오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 뒤 야오는 입을 열었습니다. 차라리 그 여인이 죽는 게 나아요. 에? 뭐라고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단,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야오는 만약 그 여성이 살았다면 경찰이 야오 집에 통보를 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부모님은 그 여성에게 치료비며 전기자전거 수리비며 계속해서 돈을 물어줘야 할 텐데, 그렇게 혼날 것이 두려웠습니다. 야오는 어렸을 적 직업 군인이었던 아버지한테 혼났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야오가 중학생이던 시절 공부를 안 하고 PC방에 갔다 왔다며 아버지는 습기가 가득하고 빛도 들어오지 않는 지하실 창고에 한 달 동안 가둬두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또 지하 창고에 가둘까봐 두려웠습니다. 지하실은 너무 춥고 습기가 가득했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빛 한 점이 안 들어와서 공포심이 극에 달했습니다. 벽 모서리에서 귀신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쇠사슬로 잠가놓은 철문 사이로 누가 나를 바라보는 것 같기도 하고, 어머니한테 회초리로 걷지 못할 때까지 맞은 것도 생각하니까 차라리 이게 낫다 싶었죠. 야오는 유년 시절 피아노 신동이었습니다. 각종 피아노 대회에서 상이란 상은 모두 휩쓸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이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야오가 조금이라도 요령을 피운다던가 틀리기라도 하는 날에는 종아리에서 피가 날 정도로 회초리로 때렸다고 합니다. 야오는 맞다 지쳐 피아노를 치기 싫어 자해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인류대학 음대에 진학하지 못하고 지방대학인 시안음악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야오는 부모님으로부터 멸시를 받았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도 야오는 정신을 못 차리고 학생 신분에 빨간색 승용차를 갖고 싶다며 부모에게서 1,000,000원을 빌리고, 그동안 쇼핑몰 입구에서 피아노 연주를 하며 벌어둔 알바비며 아이들 과외에서 벌어둔 400만원을 모아 1,400만원짜리 차를 구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학생 신분으로서 차를 구매한다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차를 구매하려고 한 이유는 단순히 여자친구에게 잘 보이려고 차를 구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발생 당시 전기 자전거를 타고 사고가 났던 여성 이름은 장묘입니다. 어린 나이에 어려운 가정 환경으로 집안의 생계를 꾸려 했던 그녀는 졸업 후 성인이 될 때까지 공장에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결혼 후 어렵게 생긴 아이를 1년 전 출산하고 남편 월급으로는
생활하기 힘들어 장면은 아이 분유값을 벌기 위해 늦은 밤까지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날도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날이었습니다. 야오는 사형이 판결되었습니다. 판사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야오는 울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살면서 아버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죽어서 다시 태어난다면 사랑받는 아버지를 만나고 싶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 (2007년) 정리는 오전 일을 마치고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원들과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누구지? 못 보던 전화인데? 정리는 처음 보는 번호였지만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리는 누구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전화를 건 여인은 친구 번호인 줄 알고 착각했다며 끊으려 했습니다. 22세 총각 정리는 전화를 잘못 건 아가씨에게 농담식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이것도 인연인데요. 저는 복건성에 사는 정린이라고 합니다. 시간 되시면 심심하시거나 스트레스 있으실 때 문자나 주고 받으실래요? 아가씨는 살짝 웃으며 좋다고 말했습니다. 아가씨의 이름은 종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리는 용기를 내어 종정을 톡에 초대했습니다. 몇 시간 뒤 종정은 대여방에 들어왔고 두 사람은 통성명을 했습니다. 저는 아까 미처 소개를 못했는데요. 잠원에서 정비공학으로 일하고 있고요. 올해 22살 정각이에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잠시 후 종정이 소개했습니다. 저는 북경 모 대학교의 의과대학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정리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이 안 되었습니다. 속마음으로 소리 질렀습니다. 의사? 이게 꿈이냐 생시냐? 정작 본인의 최종 학력은 중졸이었고 그것도 사고치며 어렵게 학교를 졸업한 터라 이렇게 똑똑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의 관계는 깊어갔습니다. 종정은 병원 안에서 생기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며 하루가 멀다 하고 채팅으로 그날의 스트레스를 풀었고 정리는 일하는 바쁜 시간 중에도 그녀의 톡 내용에 성의껏 답글을 해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들이 채팅한 지도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채팅 친구로 만난 사이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연인의 관계로 발전되어 가는 듯 했습니다. 정리는 그동안 종정에게 말하지 못했던 말을 오늘 용기 내어 말하고 싶었습니다. 종정씨,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한참을 망설이던 그녀에게 답장이 왔습니다. 네, 좋아요. 2011년 3월 꿈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자친구 종정은 베이징에서 샤머닝 비행기를 타고 남자친구 정린을 만나러 갔습니다. 정린은 공항에서 여자친구를 기다렸습니다.
늦은 시각, 해는 지고 공항은 한산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공항 버스 타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정리는 그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고 주위를 두리번거렸으나 20, 30대로 보이는 아가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리는 좌우로 두루번거리며 손을 흔들어 봤습니다. 어디 계세요? 제가 손 한번 흔들어 볼게요. 저 멀리서 검은색 드레스를 입은 한 여인이 다가왔습니다. 검은색 긴 머리를 하고 마스크를 쓴 그녀에게서 진한 향수 냄새가 정리는 코를 진동했습니다. 가로등을 등지고 서 있는 그녀를 마주봤습니다. 어두워서 잘 못 보기는 했지만 마스크를 벗고 인사하는 그녀는 파운데이션을 진하게 바른 얼굴이었습니다. 하얀 얼굴에 붉은색 립스틱이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볼륨 있는 몸매에 화려한 옷을 입은 그녀는 정린을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휴가를 내고 남자친구에게 놀러온 종정은 남자친구 정린과 며칠을 같이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평일에는 항상 마스크를 쓰고 다녔습니다. 혈기왕성한 청년 정리는 그녀를 볼 때마다 스킨십을 하고 싶었습니다. 정리는 슬쩍 그녀 어깨에 손을 올려보았습니다. 자기야, 뭐 하는 거야? 선 넘는 건 아니지? 그녀의 자기 관리는 철저했습니다. 다가가면 멀어지고 멀어지면 당기고 그럴 때마다 남자친구 정리는 무안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리네 집에서 동거하던 두 사람은 매번 데이트가 끝난 후 각자의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여자친구 종정은 남자친구 정린보다 먼저 잠이 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기야, 늦었는데 자야지. 안 자? 여자친구 종정은 다소곳하게 대답했습니다. 자기 먼저 자. 난 좀 씻고 화장도 지우고 그리고 천천히 잘게. 정리는 6일 동안 한 번도 먼저 잠들지 않는 여자친구를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화장 지운 얼굴을 보여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은 애정의 감정이 생기자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항상 불을 완전히 끈 뒤에 암흑처럼 어두워진 후 방 안으로 들어왔고 두 사람은 그렇게 며칠 동안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정리는 그녀의 얼굴을 가까이 보고 싶었으나 대부분 밖에서는 진한 화장에 마스크를 쓰고 다니다 보니 얼굴을 자세하게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리는 욕실에서 샤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자친구 방을 힐끗 한번 바라봤습니다. 방문 틈 사이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여자친구 방을 훔쳐보던 장리는 닭살이 돋았습니다. 뭐지? 종정이 거울을 마주보며 천천히 가발을 벗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긴 머리 가발을 벗고 나니 하얀 백발의 긴 머리가 드러났습니다. 자세히 보고 싶었지만 워낙 좁은 문틈 사이라서 자세하게 볼 수가 없었습니다. 뭐지? 종정은 화장을 지우려고 마스크를 벗고 거울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정리는 그녀 얼굴이 거울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자 좁은 문틈 사이로 더 자세히 보기 위해 천천히 한 발자국 더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려고 하다가 얼굴로 문을 살짝 밀고 말았습니다. 종정은 화장을 지우던 동작을 멈추고 그대로 뒤돌아 천천히 방문 쪽으로 뒷걸음질했습니다. 종정은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며칠 뒤 정리는 종정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서로 마음을 확인하였다고 확신했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결혼을 하는 것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감춰왔던 정린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고 참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하기로 합의하였고 정린의 부모님 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정린의 집은 경사가 났습니다. 정린의 어머니는 우리 집에 박사님이 오신다며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다녔습니다. 에이, 제시, 박사 며느리 들어봤어? 봤냐고? 그것도 북경에 있는 대학교 의과대학 졸업한 수재 중에 수재래. 아들 못 가르친 것이 평생 죄였는데 살다 보니 이런 경사가 다 있구만. 종정은 시어머니에게 인사드렸습니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반가웠습니다. 너무 반갑고 감사한 마음에 엉덩이가 들썩들썩했습니다. 아이고, 이거 누추해서 이거 어째? 우리 형편이 이러니까 이해해요. 어머니는 박사 며느리 앞에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 창피함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이상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어린 듯한 여자 목소리를 흉내내려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얼굴을 좀 보자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종정은 천천히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어머니는 종정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어머니는 아들을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여자친구가 몇 살이라고? 금년에 29. 왜? 엄마가 아무리 봐도 저 20대는 아닌 것 같아서. 아들은 어머니에게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 종정이 좀 들어 보이지? 어려서부터 심장병, 그리고 뼈 무슨 병이 그래가지고 약을 많이 먹어서 그랬대. 좀 들어 보이지? 그렇구나. 어머니는 본인이 오해했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두 사람은 인사를 마치고 정린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 정린은 어머니가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보름 가까이 직장에 돌아가지 않는 종정이 이상했습니다. 정린은 그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자기야. 정린은 갑자기 종정의 가발을 벗겼습니다. 종정은 소스라치게 놀란 동그란 눈으로 정린을 쳐다봤습니다. 정린도 백발이 된 그녀를 보고 놀랐습니다. 화장을 지우고 난 종정의 모습을 본 정린은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모뻘되는 아주머니였습니다. 할머니. 뭐야? 당신 뭐야? 도대체 나이가 몇이에요? 자기야, 나야. 놀래지 마.
여자친구 종정은 말했습니다. 올해 57입니다. 57입니다. 정리는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오지 마. 그러면 우리 엄마가 50인데 당신이 57.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야? 계산이 안 되네. 우리 엄마가 이모뻘 아니지. 당신이 우리 엄마 우리 이모인가? 그러면 정리는 기가 막혔습니다. 동거할 때를 생각했습니다. 술 취해 있던 방 안에 불이 다 꺼진 다음 불빛 한 점 없을 때만 잠자리에 들어왔을 때를 생각했습니다. 일을 마쳤을 때는 본인 방으로 들어가서 잠을 잤던 그때 상황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정리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녀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종정은 야, 누구 맘대로 헤어져. 안 돼. 만나는 것도 헤어지는 것도 다 내가 정하는 거야. 알았어? 종정은 마음대로 헤어질 수 없다며 소리쳤습니다. 종정은 정린과 헤어진 뒤 분을 삭히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종정은 장린 이외에 3명의 남자친구가 더 있었습니다. 모두 20, 30대의 젊은 남자였고 만날 때마다 똑같은 방법으로 순진한 총각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종정은 또 다른 남자친구 바이준을 불렀습니다. 바이준에게 충동질했습니다. 초등교육이 전부인 순진한 청년은 그녀가 누구한테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2011년 5월 오전 중구 모 은행 앞에서 종정은 정린에게 돈을 달라며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두 사람은 밀치고 싸우기 시작했고 준비하고 있던 남성 바이준은 정린에게 화학약품을 뿌리고 그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정린은 얼굴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결국 정린은 실명이 되었습니다. 얼마 후 종정은 구속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녀는 30년 전 흑룡강성에서 간호조무사로 잠깐 일했던 기록이 있었고 고향에 남편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그동안 4명의 20, 30대 남자친구들을 돌아가며 쉴 새 없이 만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사기 행각을 두고 법원은 판결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기 행각으로 금품을 가져간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죄가 없는 것도 아니었고 결국 정린의 몸에 화상을 입히게 한 사주를 물어 징역 2년의 처벌을 내렸습니다. 정린에게 화상을 입힌 바이준은 징역 3년의 처벌을 내렸고 판사는 그 당시 왜 나이를 28살이라고 속이면서까지 사귀었냐고 묻자 종정은 처음 통화를 하게 되었을 때 정린에게 본인의 나이를 한번 맞춰보라며 말했는데 혹시 28살이 아니시냐고 물어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평생을 그러고 살더라며 웃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 (2013년) 후난성 주저우시 유세년. 샤오타는 이틀 동안 연락이 없는 아내가 걱정이 되어 잠을 못 이루고 있었습니다. 출장 중이던 샤오타는 최근 며칠 동안 아내의 핸드폰으로 49차례 전화를 걸어봤지만 부인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 샤오타는 그동안 부인에게 서운하게 한 것도 없었고 금전적으로도
어렵게 하지 않았던 터라 더욱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2012년 샤오타는 인터넷 채팅으로 지금은 와이프 추추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연애하는 동안 정말 행복했었습니다. 비록 두 사람이 사는 곳은 거리가 멀었지만 어렵게 만날 때마다 타오르는 감정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연애하던 중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사랑을 나누다 임신하고 말았습니다. 부인 추추가 갑작스레 임신하는 바람에 두 사람은 양가 부모님에게 결혼 승낙을 받아야 했습니다. 양가 부모는 그해 5월 결혼을 승낙했습니다. 결혼 후 추추는 남편 샤오타느 집에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성격이 활발하고 부침성이 좋았던 추추는 동네 사람들과 금세 친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샤오탄 부모에게 며느리를 잘 얻었다며 하루가 멀다 하고 칭찬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부인의 배는 불러왔고 직장 생활을 할 수 없었던 그녀는 마트에서 아이의 물건을 구경하거나 아이 이름을 장명하러 다니느라 분주했습니다. 심심할 때마다 부인은 아이 옷을 구매하러 마트를 돌아다니곤 했습니다. 그런데 출장 배송 근무를 마치고 운전 중이던 샤오탄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부인 추추였습니다. 항상 운전 조심하세요. 우리 아이와 내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샤오탄은 문자를 확인 후 흐뭇한 표정을 지으며 핸드폰을 바로 내려놓았습니다. 남편 샤오탄은 배송 일을 하기 때문에 장거리 배송이 있는 날이면 며칠 동안 집을 못 들어가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인터넷 채팅으로 연애할 때부터 서로 이해하고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며 행복한 신혼생활을 하고 있는 꿀 떨어지는 신혼부부였습니다. (2012년 6월 5일) 샤오타는 장거리 배송을 마치고 며칠 만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항상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자신을 반겨주던 부인 추추가 보이지 않자 샤오타는 살짝 기분이 나빴습니다. 아무리 임신했어도 임신한 게 벼슬도 아닌데 어렵게 돈 벌고 온 남편을 무시하는 행동이 상당히 기분 나빴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서운한 마음을 접어두고 화장실이며 작은 방 등을 찾아봤으나 부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찾아볼 곳이라고 해봐야 아파트 몇 평 안 되는 이런 곳에 장난으로 숨어 있을 곳도 아파서 쓰러져 있을 곳도 없었습니다. 샤오타는 손바닥으로 주방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속았다는 것을 짐작했습니다. 그녀는 결혼 전 보내준 결혼 지참금을 받고 사라졌습니다. 샤오탄이 평생 운전해서 모아둔 돈을 들고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눈동자가 풀려버린 샤오탄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그녀가 보낸 문자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항상 운전 조심하세요. 그 뒤로 바로 문자를 하나 더 보냈었습니다. 운전하던 중이었던 샤오타는 다음 문자를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당신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즐거웠어요. 즐길 만큼 즐겼으니 저는 이제 떠날게요. 그러고 보니 지금까지 그 수많은 문자를 주고받았지만 그녀는 항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도 없었고 예전부터 이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샤오타는 배신감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샤오타는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며느리가 도망갈 동안
뭐 하셨어요? 사람이 꼭 이렇게 상처받고 나서야 후회해야 하는 건가요? 샤오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추추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옷장에는 그녀 옷들이 몇 벌 남지 않았습니다. 화장대의 화장품이며 그녀 물건들은 모조리 싸갔습니다. 샤오타는 고통스러워하며 머리를 감싸고 침대에 벌러덩 누웠습니다. 한참 뒤 샤오타는 누워있던 침대 매트리스에서 뭔가 돌출되어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샤오타는 허겁지겁 침대 아래로 내려가 매트리스를 들어 올려봤습니다. 매트리스 아래는 그녀의 핸드폰과 각종 화장품, 얼마 전 구매했던 옷가지가 깔려 있었습니다. 샤오타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뒤로 쓰러진 샤오타는 이게 다 뭐지? 순간 샤오타는 안 좋은 사건이 발생했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샤오타는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시작했고 이상하게도 추추는 비슷한 시기에 추추의 여동생에게도 남편에게 보낸 것과 비슷한 문자를 보냈었습니다. 그러나 추추는 항상 여동생에게 문자를 보낼 때 여동생의 호칭으로 동생 이름을 불렀지 여동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집안을 조사하던 중 누군가 집안에 침투한 흔적도 없었고 혈흔이나 범행 도구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추추의 물건을 침대 밑에 넣어둘 정도면 범인이 시간이 지난 후 다시 처리하려고 놔두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핸드폰에 남아있을 DNA를 검사해봤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시어머니의 지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문자의 방언 사투리가 어머니의 고향 사투리가 섞여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너무 이상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며느리 핸드폰으로 아들에게 문자를 했는지 궁금했습니다. 추추는 임신한 몸으로 거동이 불편했습니다. 며칠 전 추추가 일어났을 때 아버님은 출근하셨고 어머니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추추는 시어머니가 일어나지 않자 본인 상만 차려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화장실에서 볼일을 마친 후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잔뜩 화난 모습으로 화장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시어머니는 추추에게 물었습니다. 너만 처먹고 시애미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거냐며 살벌한 눈빛으로 그녀를 노려봤습니다. 시어머니는 본인을 무시하는 행동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본인이 샤오타는 새엄마라서 무시하는 거냐며 며느리에게 따졌습니다. 사실 시어머니는 샤오타는 계모였습니다. 샤오탄이 학교 다닐 무렵 어머니는 아버지와 이혼 후 샤오타는 줄곧 새엄마와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모는 항상 누군가 본인을 무시하는 듯한 불안감에 생활해야 했고 결국 그런 불안감은 며느리에게 폭발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화장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시어머니는 추추 따귀를 때렸습니다. 너만 안 들었어도 가족의 사랑은 본인 몫이었다며 멱살을 잡았습니다. 너무 놀란 추추는 시어머니의 돌발적인 행동이 너무 무서워 빨리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시애미 말이 말 같지 않냐며 추추 손목을 잡았습니다. 실갱이하던 시어머니는 추추를 바닥에 쓰러뜨렸습니다.
쓰러진 추추를 바라보던 시어머니는 주방에서 병을 집어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달려와 추추 머리를 향해 병을 휘둘렀습니다. 한편으로는 후련했지만 벌어진 사건을 수습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는 쓰러져 있는 며느리가 벌떡 일어나자 너무 무서웠습니다. 정적이 흐르고 잠시 후 며느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수건을 집어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한참 뒤 시어머니는 식탁 의자에 앉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그녀는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새 남편을 만나 결혼해서 행복하게 10여 년을 살았고 샤오탄도 본인을 친엄마처럼 잘 따라주어 너무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평생 행복할 것만 같았던 그녀의 행복한 인생에 걸림돌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안에서 남편과 아들의 사랑을 혼자 독차지하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들어오고 난 후부터 가족들은 오로지 며느리뿐이었습니다. 며느리야, 뭐 먹고 싶으냐? 며느리야, 뭐 필요한 거 없냐? 남편과 아들은 오로지 며느리만 챙겨줄 뿐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사랑이란 단어는 뿌리채 뽑히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질투가 불러온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얼마 뒤 언덕 위를 지나던 이웃 주민이 며느리의 시신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켈리였습니다.